요즘에는 뭐 바쁘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쁘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정말 없으신 것 같아요. 그쵸? 바쁘세요? 바쁘시죠, 다. 다 바쁘세요. 안 바쁘신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바쁘다 하고 이게 뭔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바쁘다는 것을 은연중에 뭔가 괜찮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어떤 이런 의미로서 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바쁜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좀 돼버린 것 같은데 제가 1995년도부터 정신과 의사 생활을 했는데요. 정신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이제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원하시는 분들의 어떤 증상,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95년도 이 무렵만 해도 화병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지만 말 못해서 그런 게 자꾸 이제 신체적인 증상,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탁탁 막히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화병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화병이 많았어요. 자기 말을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며느리들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오셨죠. 근데 요즘에는 화병 때문에 오신 분들이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오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오세요. 화병 때문에. 그러니까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는데 너무 속으로 이제 못마땅한 게 많으신 거죠.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 뭐라고 하고 싶은데 이 말을 못하니까 이제 화병이 생기셔서 이제 오시는데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화병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뭔가 할 말들을 그만큼 더 예전보다는 많이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은 지나쳐서 울컥증이라는 표현도 좀 쓰는데 감정조절 장애. 그러니까 화병과 좀 반대쪽에 이제 있는 거죠. 분노조절 장애, 울컥증 이제 이런 해서 뭐 신문지상에도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묻지마 범죄도 나타나게 되고 분노조절을 잘 못해서 뭐 층간살인, 뭐 층간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또 제가 보기에는 상담실에서 많이 호소하시는 최근의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굉장히 열심히 사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말 그대로 탈진이 되거나 소진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시던 분이 처음부터 무기력하게 이렇게 계셨던 게 아니라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사시던 분이 어느 순간에 탈진 상태가 돼버려서 굉장히 무기력감에 빠져서 우울증의 문제처럼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옆에 이제 고무줄 사진을 이렇게 하나 해놨는데 고무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면 고무줄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나중에는 늘어진 팬티 고무줄처럼 말 그대로 탄성을 잃겠죠. 고무줄이 탄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계속 당기고만 있으면 되지 않고요. 당겼다가 풀었다 이렇게 해야지 탄성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도 똑같거든요. 긴장을 하면 뭐가 필요하죠? 이완을 해야죠. 이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을 하면 뭘 해야죠? 휴식을 해야죠. 이렇게 이제 이 자연의 원리인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구도가 넘어간 생명의 원리잖아요. 근데 아내는 39도가 넘으니까 학교를 보내지 말자. 오늘 학교를 보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무슨 소리냐. 입원할 정도로 아픈 거 아니면 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아내가 이겼죠. 이겼다기보다는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해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아픈 거 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서 어떻게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겠냐는 거죠. 근데 아내의 이야기는 이렇게 열이 좀 높은데 지금 이 상태로 학교를 가서 무슨 공부가 될 것이며 다른 아이한테 오히려 전염만 시키고 오히려 더 회복에 더 지장만 초래한다. 안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보냈는데 저는 출근 시간이 촉박해서 나왔는데 오전 내내 상담하면서 그 생각이 이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남편을 뭘로 알고 남편이 의사인데
의사가 이 정도 아픈 거 괜찮다고 했는데 왜 안 보내? 왜 안 보내죠? 왜 안 보냈느냐고 이렇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안 풀리고 오전 내내 상담하면서 상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가지고 상담이 잘 집중이 안 돼. 정말 그때 상담하신 분들한테 미안한데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오후가 되면서 밥을 먹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뒤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할 텐데 의지력 부분도 잠깐 얘기할 텐데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게 배고픔입니다. 네, 아무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대요. 공복 상태에서 재판하는 결과하고 포만감을 느끼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재판하는 결과하고 다르대요. 그러니까 공복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재판할 때 형량이 더 높아진대요.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그렇다네요. 통계를 내보니까. 근데 오후가 되니까 포만감이 들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인가, 나는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는가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학교를 가야 된다 생각이 그럼 누구 생각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에요. 아버지 생각.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인생의 위기는 큰 위기는 두 번 오게 되는 거죠.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때 방황을 하죠. 또 한 번 언제 옵니까? 중년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년의 위기가 옵니다. 지금 중년의 위기를 이미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겪을 어떤 단계에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나이가 딱 정해진 건 아니죠. 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중년의 이제 위기를 겪으실 수 있는 그런 나이시죠. 중년의 위기라는 게 뭐냐? 뭔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뭐 내 인생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뭔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작 집에 가면 내 자리가 없다는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내가 애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뭔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하나 이런 느낌. 굉장히 허전하고 공허하고 굉장히 우울하고 때로는 권태롭고 내 인생이 없다나 이런 느낌 자체가 보다 더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두 번의 위기를 만듭니다. 청소년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라는 것도 내가 지금 내 삶을 자율성을 찾고 싶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살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반항을 하는 건데 다만 그 반항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서툴르죠. 너무 미숙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닫기 쉬운데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반항의 면들을 가지고 있죠. 그 시기를 잘 극복을 하면 잘 거치면 건강한 자율성을 획득하는 거고요. 그 반항의 시기에 꺾여버리면 인생을 굉장히 타율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너무 무분별하게 반항의 극을 치닫게 되면 평생을 누군가한테 반대하거나 평생을 자기 파괴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 청소년 시기가 중요한 것처럼 중년의 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년의 위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위기를 다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성인이 돼서는 아무래도 가족을 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뭐 부모를 예전 같았으면 공양을 하고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이 누구나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다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녀가 자라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이제 느끼게 되고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런 깊은 회의나 공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중년의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들이 벗어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시잖아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결국 안 좋게 이 중년의 위기를 적응하지 못하시는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서 그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중년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가장 많은 게 중독에 많이 빠집니다. 중독에 많이 빠져요. 술이든 뭐든 뭐 도박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중독에 빠져서 중년의 어떤 공허감들을 그런 도박으로 이제 달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또 뭘까요? 많이 아시잖아요. 네, 모른 척 하세요.
또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공허하잖아요. 내 인생이 없고. 집에 가면 내 자리가 없는 거 같고. 뭘 합니까? 외도하잖아요, 외도. 왜 외도라는 얘기 안 나오죠? 외도로 푸는 거죠. 그런 중년의 공허감의 위기들을 외도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그냥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서 또 병원에 오시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는 분들은 적응적이지 못한 방식대로 이제 중년의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이고요. 그런 분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중년의 위기를 나름대로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중년의 약진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년의 위기를 겪으신 분들은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슬기롭게 겪으시는 분들은, 헤쳐가시는 분들은 결국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나가요. 내 인생을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뒤늦게라도. 그래서 모험가 유형이 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바이크를 탄다거나 나이 들어가지고 막 청바지를 입으시고 모험이죠. 청바지 입으시고 나이 들어서 밴드 활동하시고 나이 들어서 암벽 등반하시고 울트라 마라톤도 하시고 이런 분들은 다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정열들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모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중년의 공허감들을 이겨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타고난 욕구가 있어요. 말 그대로 타고난 욕구가 있죠. 생리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섹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능적인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죠. 이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가 계속 고픈 사람한테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전혀 위안이 안 되죠. 뭐가 됩니다. 생리적인 욕구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이게 해소가 되죠. 근데 감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은 내가 화가 났다. 누가 나를 때려서 화가 났다고 한다. 그 사람한테 내가 복수를 해야지만 그 감정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화난 감정을 누군가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면 그 감정은 풀릴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욕구하고 감정하고 차이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욕구에는 생리적인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욕구를 다시 두 개로 나누면 탁월한 욕구가 있습니다. 본성적인 욕구가 있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욕구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내가 사회화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영향받은 욕구. 그걸 사회적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탁월한 욕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율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율적인 욕구를 가집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뭐든지 작은 것도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모비를 잡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먹으려고 하는데 다만 부모가 보기에 답답하고 서툴고 이러기 때문에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 가만히 보시면 아이는 뭐든지 자기가 이렇게 혼자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때이르게 부모가 통제를 너무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원초적인 그런 자율성을 잃어버린 채 점차적으로 어른이 돼서 나중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상담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내려야 될 결정임에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조금 뒤에 이야기할 내용이기도 한데 조금 심지어는 상담에 처음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봅니다.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만두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반수를 하고 재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 학교를 계속 다닐까요? 그 질문이 저한테 할까요? 굉장히 자기한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 질문을 대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가끔씩 정신과 간판이 아니라 잡집 간판을 내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마치 저를 점쟁이처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라고 마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건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셔야
실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튼 그만큼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욕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건강한 관계를 이끌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자율적인 욕구가 잘 발휘되고 있고 실제로 내가 자율적인 욕구가 잘 충족이 되면 굉장히 행복해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구중궁궐에 정말 주지육림을 내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고 수렴청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고요. 정말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 간섭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다 행복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입니다. 똑같이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처음에 힘든 일부터 하게 되겠죠. 접시 닦는 일을 결정하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되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이름 없는 요리사가 됩니다. 영어로 요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는 셰프라는 단어하고 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셰프는 전문적인 요리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의 레시피를 가집니다. 요리사, 쿡이라는 어떤 그런 명칭은 그냥 일반적인 요리사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특별히 차별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에 있어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그 요리로서 누군가를 감동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일의 주인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차별적인 전문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셰프가 되는 거죠. 똑같이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셰프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차별적인 전문성 없이 결국 자기 자신만의 가게도 될 수도 없고 그 직장 안에서도 언제 잘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셰프는 오너가 셰프의 눈치를 보지 셰프가 오너의 눈치를 보지 않죠.